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확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사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사례를 유명 작가들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 사진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강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정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데요. 이미지 안에 감정을 어떻게 내재하고 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하려 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땡땡땡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땡땡땡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환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의 무엇인가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무엇에 대해서 사진가 자체의 견해 자체가 느낌과 감정이 충만된 형태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즉 사진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각자의 이야기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을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600년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이 이미지를 소비하고 여러 군데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왜 여지껏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느냐? 이것은 아마도 감정적 표현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나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정말로 웃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모나리자가 웃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감정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 이 그림에서 오는 그 힘이 감정에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나서 유명 작가들의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회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험적이고 행동적이고 생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반응 패턴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듯이 감정은 개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사항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용기가 나서 다가서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감정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귀중한 단서를 찾는다면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표출되게끔 할 것이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로버트 프루츠틱의 정신진화 이론에서 옮겨온 건데요. 프루츠틱은 크게 인간의 감정을 공포, 분노, 기쁨, 슬픔 이렇게 네 가지로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쌍을 이루기 때문에 8가지의 감정적 표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동양에서는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은 기억과 사고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프루츠틱은 이를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과 사고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의 파생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파생돼서 우리가 오묘한 감정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쁨과 관련된 자신감 또는 슬픔에서 오는 혐오감, 분노와 두려움에 관련된 놀라움. 하지만 이 감정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에서 표현될지를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고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작가들의 예제 사진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데요. 감정적 이미지가 SNS나 광고에 등장하면서 많은 좋아요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또는 많은 제품의 매출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를 콘텐츠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텐츠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진가들에게도 이 감정적 이미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간은 행복과 불행, 강렬한 고통과 즐거움을 표현할 때 감정에 반응하는 거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들과 동일시되는 미러링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울 수 있는, 즉 미러링, 반영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이미지 사이의 연결은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수천 년서부터 그것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점점 더 감정적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8분의 작가 중에 첫 번째, 도로시 냉의 이주자의 어머니라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36년대에 촬영된 거죠. 이 도로시 냉의 사진을, 이주자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배경 분위기를 설명하면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시 냉을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이 그 미국의 농업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FSA 프로그램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이미지로 포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목표는 대공황 동안 미국 농민들이 가혹한 현실을 이미지로 포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식을 높이고 대중이 농민을 도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이기도 하죠. 자, 다시 본론, 도로시아 냉의 이주자의 어머니로 돌아가서요. 도로시 냉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배고프고 절망적인 어머니를 보고 다가섰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나의 존재나 카메라로 찍겠다라는 이런 설명을 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녀는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5장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진으로 이 사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 둘러싸인 엄마를 볼 수 있죠. 엄마 가슴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엄마 뒤로 빼꼼히 숨어버립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죠? 엄마와 아이들이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마치 예견한 듯 사진작가의 존재를 무시하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시선이 전체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죠. 사진 속의 그녀는 피곤해 보이고 그녀의 표정은 불안정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로시 냉은 이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전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은유하듯 명암에 있는 평범한 배경으로 이 순간을 담아낸 것이죠. 이 이미지는 감정의 원천으로서 상황의 중요성과 사진 속 인물의 영혼이 드러나는 이 순간을 능숙하게 포착할 수 있는 사진적 능력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필립 로카 디코르시아라는 작가의 사진인데요. 이 작가의 사진이 매우 좀 특이해요. 즉 뭐냐면 인위적인 형태의 빛을 통제를 하면서 촬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살펴보시면 느낌이 있는데요. 이 자체의 사진집이 있어요. 그래서 짬이 되시는 분들은 사진집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전체 사진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금 현재 제가 예제로 든 사진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깊이 배경과 이 남자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필립 로카티 코르시아가 이 만들어낸 시리즈의 명칭이 허슬러예요. 그 허슬러라는 이 시리즈에서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누워서
그 존 레논과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듯한 젊은 남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호를 향해서 그의 시선이 앞에서 본 도로시 랭이 그 촬영한 이즈민 어머니처럼 미래가 아니라 아마도 과거나 우울한 이런 뭐 백일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슬픔의 기록 같은 것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은 허슬러 시리즈에서 디코로시아가 촬영한 젊은이들이 보통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뭐랄까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의 도시에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단역으로라도 나가고 데뷔를 통해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신의 몸을 팔아가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 비틀즈의 멤버이자 그 오노 요코의 남편인 존 레논이 주창한 평화와 화합의 야망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는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러티브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진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읽다 보면 이 젊은이의 감정적인 부분과 존 레논이라는 것을 병치시켜서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서사 사진을 찍고 있는 브라질의 사진작가 세바스티아 살가도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살가도 같은 경우에는 감성 사진술의 대가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그 극심한 가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렘 수용소에서 수용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보여주러 간 겁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굶주린 듯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삐쩍 말라있고 멍해있고 시선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볼 때 뒷배경은 어때요? 바람이 불어오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몽환적인 형태의 저런 데가 있나 할 정도의 초현실주의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황량한 풍경이 보여지죠. 저게 이제 자연 자체가 갖고 있는 뭐랄까 자연의 위험에 직면한 인간 자체의 그 나약함 자체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어떤 슬픔, 이제 기아로 굶주려서 이제 수용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마주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살가도의 사진을 예제로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은 플라워 파워라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마크 르부드라는 사진 작가가 1967년도에 그 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그 우리 말하는 운동가죠, 일종의 그 운동가의 모습을 촬영해 놓은 부분인데요. 요 사진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던 사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그 시대 배경을 알고 사진을 보면 확실하게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운데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끝없는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1967년도에 종전 반대 데모가 일어나죠. 그때 이제 프랑스 사진 작가인 마크 리브루가 그 질서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꽃이라는 매개체를 빌려서 그 운동가들의 행동이 불멸이다, 아름답다 또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형태의 의미를 담아서 촬영된 사진으로 요즘도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가의 이제 주인공은 그 제인 로즈 카스미르라는 그 사회운동가인데요.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군인들에게 꽃을 주죠. 비폭력으로 하자 꽃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들의 운동에 참여했던 저항운동 즉 그 데모에 참석했던 일부 군중들은 그 꽃을 갖다가 군인들이 겨누고 있는 총구에 꽃을 꽂기도 합니다. 즉 이 사진 안에는 놀라움, 두려움, 분노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한 장의 이미지 안에서 전체를 압도해요. 꽃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상징적 요소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또 총검이라는 것과 대치되면서 우리한테 감정적 요소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사진은 어린 시절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셸리만의 사진입니다. 이 셸리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마추어 사진가였죠.
그래서 보통 자신의 가족을 좀 많이 찍었고 발표되면서 전 세계가 그녀의 사진에 환호를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89년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그러면 그 누구나 추억에 적게 하는 테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가 천진난만함 속에서 강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는 미래를 짊어진 존재임을 우리는 늘상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 사진작가 셜리먼은 어린 시절을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사진의 모델로 써서 계속 촬영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우리 자체를 놀랍게 하는 것 자체는 담배를 든 어린 소녀의 모습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어린 나이에 담배를 들고 있네 하고 우리는 보통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는 놀랑 바르트가 얘기했던 이미지의 풍쿠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한 가지 예를 제시한 사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린 소녀가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담배는 사실은 그 캔디죠. 우리가 제목을 보면 사탕 담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민감한지와 사진이 현실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를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불안감, 경악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에서 어떻게 감정적 요소로 다가서는지에 대한 부분과 사진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감정적 이미지. 우리가 감정적 이미지 중에서도 사랑의 이미지에 대한 사진 한 장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파리시청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아노의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연속된 사진인데 제가 이 연속된 사진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같은 연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하나는 장노출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두아노의 사진적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사 해서 제가 메인 사진과는 별도로 두 장의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로버트 두아노는 시청에서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되게 유명한 사진 중에 한 장인데요. 1950년 파리에서 찍혔어요. 이 사진에서는 우리는 한 커플이 거리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인들의 이동 속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정물화된 조각상처럼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낮은 각도에서 찍은 이 사진의 배경에 멀리 보이는 건물은 파리시청이에요. 그리고 전경에는 테이블과 바 의자가 이렇게 보여지죠. 결국 사진작가가 어디서 찍었는지를 추측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처럼 사진작가가 솜씨있게 포착한 그 스냅 사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아노의 작품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의 해악이라든지 그의 어떤 인간 심리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브레송과 같은 동시대의 삶을 살아간 사진작가고요. 단지 이제 브레송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두아노는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그런 특징적 요소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진 매체로서의 복잡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은 두아노에 의해서 매우 세심하고 표현의 어떤 특징적 요소를 끄집어내는 미장센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사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감정이 인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 감성적인 이미지는 우리 감정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머지 예제 사진들도 두아노의 작품입니다. 참고하십사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작가는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인데요. 불평등에 직면한 분노와 슬픔을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아마 사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소개를 하고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버트 프랭크는 스위스 출신의 미국 사진 작가죠. 그래서 1958년도 신화적인 사진 작품인 더 아메리칸이라는 사진집을 출간하죠. 그가 이제 가디언지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소의 사진집이기도 하는데요. 1955년도에 촬영된 이 사진은 뉴올리언스 트롤이라는 지역에서의 기차를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들은 버스에 맨 앞줄에 앉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어요. 뒤쪽에 앉아야 되고요. 앉아 있더라도 백인이 다가서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시다면 첫 번째 차창의 여성에게는 그 뭔가 이렇게 시니컬한 불편한 표정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뒤에 앉아있는 흑인은 뭔가 잔뜩 의식하고 겁먹은 듯하게 멍한 표정으로 미안한 느낌이 들 정도의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감정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로버트 프랭크 같이 이렇게 재능 있는 사진 작가가 이를 능숙하게 이미지로 끌고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사진집 전체가 그들이 말하는 미국인은 이거야 라고 삼위적 시각에서 보여주는 사적 다큐멘터리의 부분을 창시했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브레송의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의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보여지는 형태의 사진인데 굉장히 그 여유로움이 보여지죠. 사진 속에 여유로움이 보여지는데 이 사진은 1968년 프랑스의 그 노통드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브레송이 찍은 사진인데요. 한 쌍의 인물을 중심으로 균형이 잘 맞은 구성이죠. 그리고 브레송은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진보에 의해서 곧 바뀌어버릴 그 농촌의 어떤 그 생활 양식을 고요하고 단순하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상이 뭐랄까 진보에 의해서 되게 자유로운 형태로 바뀌어지는 그 시대적 상황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사진을 통해서 브레송은 그런 부분들의 요소를 감정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여기 사진 안에서는 아무 근심 없이 시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 뭐랄까 자유로움이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누워 있기도 하고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자유라든지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특히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기쁨에 대한 이미지 형태로 평온과 조화에 대한 그 뭐랄까 일종의 송가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8분의 대표 사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대가들은 어떤 형태로 보는 사람에게 감정적 촉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진 안에 담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너멀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그 이미지나 그 감정에 대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